네,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되기 전에 고작 아직 1년이 안 됐더라고요. 문학영화평론가, 문화평론가로 활동하면서 정말 제가 정말 사랑에 맞지 않던 분들을 모셨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전주국제영화제라서 이 공간이 정말 영화의 열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한편에 작은 영화관 같은 공간을 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뚱맞아 보이지만 콘텐츠와 정치 이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볼까 하는데 서로 다른 스크린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침 우리 이렇게 소파 테이블에 여기 앞에 포토카드가 놓여 있는데 작가님들 그리고 감독님들의 대표작들이 이렇게 포토카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좋아하는 거 있으면 이렇게 들고 사진을 찍으셔도 되고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도이야, 영웅, 그리고 나의 해방일지, 글로리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조금 이제 분위기를 푸는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정치인과 창작자가 만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소개도 안 해주고 가시죠. 아, 아직. 네네네네. 제가 한 장을 넘겼습니다. 네, 우리 후보님이. 이재명입니다. 네. 아, 누구시죠? 그게 네, 맞습니다. 네. 제일 먼저 우리 정주리 감독님.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도이아 다음 소위 만든 감독님이고요. 윤재균 감독님. 안녕하세요. 해운대 그리고 국제시장 만든 감독님이고요. 김은숙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글로리 김은숙 작가님. 그리고 박혜영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나의 해방일지 나의 아저씨 작가님입니다. 제가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소개할 기회도 주시고. 이렇게 만나는 이제 정치와 창작의 언어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네 분의 창작자분들은 제가 설명 안 해도 될 만큼 워낙에 유명한 분들이고 작품도 워낙 유명하잖아요. 요즘엔 뭐 기후위기다, 전쟁이다, 뭐 어떤 기술 경쟁까지 굉장히 복잡한 시기를 지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 작품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게요. 여기 계신 우리 작가님들 그리고 감독님들 본인 작품 중에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캐릭터가 있으면 한 분씩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 윤재균 감독님. 네. 네. 보호수도 좋아하시는가 봐요. 보스 사람이 방향으로. 평소에 네. 생각하는 게 딱 떠오르게 돼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네, 저는 이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 국제시장에 나오는 그 김윤진 씨가 했던 영자라는 역할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요즘 시대가 그 주인공 황정민 씨가 했던 덕수 같은 인물은 항상 그냥 앞만 보고 그냥 소리쳐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러면 사실 영자라는 아내는 그래도 그 가정의 평화와 또 행복과 또 안정을 위해서 그냥 그 맡은 자리에서 크게 소리는 내지 않지만은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같은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다 큰 소리를 내게 되면은 배가 어떻게 갈지 잘 모르잖아요. 그 안에서 그냥 영자 같은 인물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화합과 다음에 평화와 행복을 이야기하는 그런 인물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고스톱 방향으로 네 우리 정주리 감독님. 네. 저는 영화 2편 만든 게 전부인데요. 두 영화에서 다 주인공이 형사 역할을 한 그 배두나 배우가 연기한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다음 소위에서 그 형사 유진은 어찌 보면 되게 정의로운 인물처럼 보이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질문하고 행동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좀 너무나 이상한 그 소녀의 죽음 앞에서 그 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 인물이 제일 먼저 떠올랐고요. 특히 제발 좀
모든 일이 좀 상식적으로만 진행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더 간절해지는 요즘이라서 그 인물을 뽑았습니다. 박혜영 작가님 어떠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나의 아저씨의 박동훈 부장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윤재균 감독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근데 주장할 수는 있는데 너무 시끄럽다, 이제 피곤하다. 근데 조용히 고요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나의 아저씨의 박동훈 부장을 꼽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선샤인에서 김태리 배우님이 하셨던 고혜신 역할을 꼽았고요. 의병이고 조국을 사랑하고 독립운동을 하는 용감한 여성입니다. 근데 다른 한 캐릭터를 더 추천하자면 시크릿 가든의 김주원 캐릭터 어떨지 그 기본 플롯이 남녀주가 영혼이 바뀌는데 여야 대표가 영혼이 좀 바뀌고 그 좋은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훌륭한 생각. 누구랑 바뀌고 싶으십니까? 아, 지금요? 지금이야. 나 김문수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한동훈 그 전 대표님이랑 바뀌시면 재밌겠다. 그건 별로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바뀌는 그 캐릭터가 워낙 극단으로 네네. 다른. 그래서 영혼을 한번 바꿔봐 드리고 싶다. 그럼 이 빨리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혼보단 몸만 바꾸면 돼요. 영혼을 잃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게 몸이 바뀌고 그게 그거겠지만, 네네네. 네, 네. 제일 먼저 뭘 해보고 싶으세요? 김문수의 몸. 뭔 생각 하나 알고 싶어요. 맞아. 서로 생각이 제일 궁금하겠죠. 네. 근데 이 작가님들, 감독님들이 사실 체험에서 나온 캐릭터들을 작품에 담을 때가 네. 있잖아요. 혹시 있으셨나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체험이라기보다는 글을 쓸 땐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내 안에 갈증을 들여다보고 그걸 해소하는 쪽으로 글을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의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남자 주인공들 너무 거칠고 파워풀하고 세고 막 이래서 정말 사람다운 사람, 이게 남자지 혹은 이게 사람이지 인간이지라는 그런 사람한테 감동 한번 받고 싶다 해서 그렇게 해서 쓴 게 나의 아저씨고, 해방일지 같은 경우에는 돈도 좀 벌렸고 이름도 좀 날린 것 같은데 왜 여전히 해방감을 1도 못 느끼나, 그런 마음에서 이건 나만 그러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드라마고요. 그래서 저는 체험이나 경험보다는 내 안에 갈증을 탐색하고 그거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글을 쓰고 있는 편이에요. 네. 정주리 감독님 사실 사회면에 나온 인물도 영화에 쓰셨죠. 네. 네, 특히 이 자리가 지금 전주라는 게 너무나 각별해지는데요. 그 다음 소위는 실제로 2017년 1월에 전주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현장 실습으로 콜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소녀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 사건을 2021년에서야 접하고요.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저 자신에게 물어봤던 게, 너는 그때 뭐 하고 있었지? 제 자신은. 근데 그때가 너무나 공교롭게도 그 박근혜 대통령 한참 탄핵 심판 와중이었어요. 저도 너무나 매일 그 뉴스를 보고 막 이렇게 마음 졸이고 그랬었는데, 그 전혀 몰랐던 전주의 어느 한 곳에서는 한 소녀가 그렇게 학교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그 일하고 있는 그 기업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그 사이에서 그렇게 외로움에 지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구나. 그런 그 비극적인 죽음이 왜 나는 지금 이제서야 알았고, 이것은 이 죽음과의 나의 거리는 뭐고, 근데 그 탄핵 심판에 막 그렇게 막 몰두했었던 그 가깝게 느껴졌던 거리감은 뭘까? 그거를 좀 고민하다가 영화로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 이 자리도 너무나 좀 각별하고 뜻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인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큰 정치가 놓치는 작은 삶의 정치를 꼭 다루고 싶었다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후보님은 정치인이 되는데 혹시 영향을 준 작품 내지는 그 작품의 캐릭터, 드라마나 뭐 소설도 좋고요. 혹시 이 캐릭터처럼 되고 싶다 생각한 캐릭터 있으실까요? 제가 사는 게 영화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거의 서사를 쓰고 계시죠. 네네. 제가 어떤 영화나 이런 데서 뭐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것보다는 어떤 감동적인 뭐 장면들은 있죠. 가장 최근에는 제가 그 복삭 소가수다 보고 네,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그 여주인공 애순이 네, 네. 제 여동생 지금은 사실 환경미화원 일을 하다가 화장실에서 아, 새벽에 죽었는데 그 여동생이 어릴 때 이름이 애자예요. 아, 근데 그 작가가 일부러 애순이라고 지었겠죠? 네. 그렇겠죠. 당연히 이름에 다 그런 의미를 넣어서. 근데 그 애순이의 삶이라고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대부분 서민들의 그 애틋한 삶이잖아요. 이름도 잘 지은 것 같고 내용도 잘 만든 것 같고 연기도 아주 잘한 것 같고 그래서 참 재밌었다 싶으면서 아주 감동이었고요. 그 저는 지금도 그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 러버넌트라고 있죠. 왜? 아, 레버넌트라고 네, 막. 엄청 네. 긴 영화죠. 네, 네. 그 얼음밭이 된 곳에서 끝까지 가서 결국 살아남는. 살아남았죠. 네. 네. 디카프리오 나.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가죽을 뒤집어 쓰고서라도 아, 살아남는. 네. 그래서 그 사실은 제가 완전. 되게 어려울 때 그 영화를 보면서 살아남아야지. 진짜 집념의 네, 네, 네. 생존이었습니다. 네, 그런 문학 작품들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뭐 제 삶에도 많이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작품 속 캐릭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는 일단 애자라는 한 인물을 또 알게 됐네요. 저희 모두 알게 된 것 같고 우리 후보님이 어떤 생각하시는지도 엿볼 수 있었는데 이런 강력한 K 콘텐츠의 힘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진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히려 가장 좋은 시기인데 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또 그 어느 때보다 나오지 않나 싶은데 자, 지금 K 콘텐츠가 겪고 있는 문제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일단 윤재균 감독이 한번 콕 집어서 말씀 한번 주시죠. 네. 예. 일단 그 후보님 뵌다고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되게 절박한 마음으로 그러셨어요? 왔는데 일단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상업 영화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화계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극장에 이제 사람들이 잘 가지 당신은 않고 그랬댔죠. 예. 그리고 그 극장에 사람들이 안 가니까 당연히 그 대기업에서는 OTT로. 영화를 만드는 게 투자과 또 잘 안 되는 상황이고 근데 또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볼만한 영화가 없다고 또 계속 그 불만이고 이게 지금 한국 영화계는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국 영화는 지금 현재 상업 영화에서 한정돼서 말씀드리면 중증 외상 센터에 들어 있는 응급 환자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책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나름대로 확신은 있습니다. 아마 짧으면 한 2, 3년 내에 길어도 아마 5년 내외에 되어서 아마 한국 영화는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증 외상센터에 들어와 있는 응급 환자이기 때문에 사실 영화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이제 정책들이 사실은 그 고민하고 계시는 거는 아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긴급한 수혈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걸까요? 예, 그래서 후보님은 또 추진력도 있으시고 또 구체적인 거를 또 도와주시려고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들어서 지금 그 시장에 이 영화 산업을 맡기기에는 지금 이미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영화판에서 영화 산업으로 키운 데는 기업들의 역할이 사실 되게 컸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는 기업의 목적이 결국은 그 이윤 극대화이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사업에는 그 어느 기업도 이 사업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한국 영화계를 이끌어왔던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정확한 현실이고 그 기업들의 돈을 받으려면 투자를 받으려면은 제작사한테 50% 투자를 어디서 받아오라고 하는 게 지금 정확한 현실입니다. 돈이 없어서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제작사 보고도 미리 받아오라고? 다른 데서 받아오라고 합니다. 영화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냥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시장 상황에 맡기기에는 한국 영화계는 빠른 시간 안에 붕괴될 것이다. 이게 정확한 팩트이기 때문에 그냥 정부에서 제가 생각할 때 한시적으로 1년에 한 편씩 정도는 한국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정부에서 지원을 조금 해주시면 제작 지원을 해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정부에서 투자 사업을 한번 영화에 직접 직접 펀드 투자를 해라. 정부에서 투자 사업을 해주시면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업 영화의 평균 제작비가 순재 요즘 한 70억 내외 되거든요. 그거를 1년에 한 달에 한 편씩 정도를 12편 정도 1년에 한 1,000억 정도 그거를 해서 한 2년 정도만 해주시면 왜냐하면 상업 영화가 이제는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업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딱 2년 정도만 한번 해주시면 그 안에 분명히 다시 관객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영화가 저는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생태계가 안 만들어지면 지원이 끊기면 또 그렇게 될 텐데. 그래서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한 2년 정도만 그렇게 정부에서 하면 해주신다면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다. 저는 그 안에서 좋은 컨텐츠가 나와서 다시 관객이 극장으로 올 수 있는 또 계기는 분명히 그 안에서 저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얘기를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이 영화 제작에 관심이 많거든요. 뭐 실력이 있었던 건 아니고. 내가 성남에 있을 때도 영화 제작 지원을 했는데 시 예산으로.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이 열심히 착하게 한 사람은 기억을 해줘야지. 네, 경기도에서도 하고 했는데 그게 꽤 성공적이어서 독립영화 제작 지원을 했어요. 연간 3억, 5억 이렇게 주는데 근데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죠. 특히 이제 독립영화 제작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상업 영화야 뭐 돈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는 걸 돈 들여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어쨌든 풀밭을 많이 키워야 되겠더라.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하다 그다음 생각한 게 이 영화라고 하는 게 제작비도 중요한데 시나리오가 엄청 중요하다. 맞습니다. 근데 시나리오 작가들 양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양성 기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거의 도제 비슷하게 돼 있는 모양인데 네. 이것도 제작 키우세요? 드라마 작가는 작가협회에서 그런 뭐 곳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 작가 역량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제 시나리오 작가들 합숙 그러니까 그것도 만들었어요. 고향에 어디 만들어놨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생각을 하니까 최근에는 영화관들이 문을 닫잖아요. 전부 집에서 이걸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피할 수 있냐? 못 피하잖아요. 그럼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얘기가 이 플랫폼을 전부 외국에서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 런칭을 하려면 다 그 종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얘기를 다 알고 지금 박혜영 작가 막 준비하고 그래요? 얘기가 없을 것 그래서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플랫폼이 없으니까 이 플랫폼을 공용 플랫폼을 만들든지 내가 옛날 배달 특급 만들듯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 자유롭게 좀 할 수 있게. 근데 이제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아무리 제작 지원을 해도 그냥 물 뿌리는 때까지 살겠지만 아니면 말라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얘기를 좀 듣고 싶은 거는 주요 요소가 뭐냐. 일단 컨텐츠, 그러니까 네. 시나리오가 중요할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제작 역량, 그러니까 이 제작 역량이 사라지잖아요. 그 요걸 유지를 해야 될 테고 세 번째는 제작 비일 테고 네 번째는 뭐 어디다 보여줄 거냐. 요거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시장이 할 건 하고 이제 정부가 할 것도 정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
작가 역량 육성이 제일 큰 게 아닐까. 우리 작가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박혜영 작가님. 네. 예, 저희 드라마 같은 경우도 방송도 지금 시장이 상당히 어려졌던 게 지금 4, 5년 전만 해도 그때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OTT가 생기면서 글로벌 OTT가 생기면서 오징어 게임이니 뭐 이래서 그때 글로벌 OTT가 생기면서 프로그램 제작비에서 확 늘어났어요. 근데 5년이 지난 지금 확 다운된 거죠. 왜냐하면 한국의 제작 실정에서 제작비가 옛날만큼 싸지 않은 거예요. 몇백 올라버렸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좋은 시장이 아닌 거예요. 싸고 좋은 제품이었는데 비싸고 비싼 제품이 돼버리는 순간 이제 싹 나가서 현재 제작 현수가 예전 수준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그러니까 반토막 이렇게 난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생긴 문제가 뭐냐면 출연료가 엄청 올라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글로벌 OTT가 확 폭증하면서 프로그램 편수가 느니까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스텝 인건비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글로벌 OTT는 저작권, 재방송 이런 걸 안 줘요. 그러니까 인터넷 한 방에 릴리즈 되면 이제 끝나버리는 시스템이라 그래서 저작권이 없는 대신 돈을 더 주는 거죠. 영원히 이건 우리 거야.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 거야. 그러니까 너한테는 권리가 없어. 그러면서 돈을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올라버린 거예요. 근데 내려가질 않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러면서 국내의 가장 큰 문제는 방송사 채널의 드라마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방송사 사장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출연료가 예. 4배 올랐대, 4배. 이런 이유 요인으로 다 올랐는데 심지어 광고는 인터넷으로 다 가요. 그러니까 방송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 구조는 없는데 드라마 가격은 엄청나게 세져서 더 이상 이제 못 만든다. 만들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요인이 됐던 게 제작비 폭등인데 여기에 일조를 한 게 글로벌 OTT라는 거죠. 그렇죠. 네. 모든 저작권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재방료, 출연을 다 가져가고 권리를 다 가져가는 대신에 돈을 좀 더 줄게였는데 사실 이전에는 저희 나라에는 그런 법이 아니고 저작권법이 있어서 그러니까 판매되는 만큼 사용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이익을 나눠주는 건데 기업 입장에서 이제 그걸 안 하겠다라는 거죠. 글로벌 OTT는 다 자기의 권리를 옛날 말로 하면 입도 선매라고. 예. 그러니까 저희는 다 매절 계약을 네. 강요당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신인 작가든 뭐 경력 작가든 전부 양도하는 매절 계약을 하지 않으면 방송을 안 줘야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작가 조합이 파업을 해서 싸워서 너네들의 사업의 용의를 위하여 양도했어도 얼마 전에 그렇게 했죠. 예, 그리고 받아내잖아. 유럽도 이제 그건 거기는 법령을 만들어서 사업의 용이성을 위하여 매절은 해줄 수 있으나 그 이후에 보상은 줘야 된다라는 그 법령을 넣어줘서 그 추징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그럼 빨리 그건 그런 제도 보완을 빨리 하면 될 것 같고 예. 국제 기준이 있으면 그래서 이것을 좀 정부에서 좀 추려주시는, 챙겨주시는 네. 그런 어떤 조항이나 뭐 이런 게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입법과 행정이 예. 같이 가야 되는 예, 맞아요. 영역인 거죠. 예. 네. 우리 지금 생태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작가님과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그럼 이제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좀 주시면 어떨까요? 그 말씀 하시기 전에 네네. 전에 스크린 쿼터제 투쟁한 일이 있었잖아요. 예. 어쨌든 그것 때문에 한국 영화가 살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뭔가 필요한 대안들 조치가 있으면 사실 그걸 강력하게 요구하고 뭐 맞아요. 관철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아둔 네. 말씀 아주 하시죠. 네.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작권을 저희한테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그 작가는 월 300을 받는다고 해서 300만 원치 글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월 1000만 원을 준다고 1000만 원씩 나오는 게 아니고 언제가 걸릴지 모르는 굉장히 지난한 싸움에 나중에 잘 됐을 때 추가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건데 지금은 그 권리를 아예 없애버리는 그냥 지금 네가 쓴 걸 내가 다 살게 권리는 안 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창작 의욕이 훅 떨어지고 이거 열심히 해도 내 자식이 아닌 거 열심히 써도 기업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호해주는 근데 지금 넷플릭스나 글로벌 OTT하고 이런 협상을 할 수 있는 아예 시스템 자체가 없으니까 이게 좀 아쉬워서 이런 자리라도 어떻게 넷플릭스와 뭐 OTT와 앉을 수 있는 자리라도 어떻게 말해요? 근데 넷플릭스나 이런 그 국제 투자 집단들은 하여튼 좋은 작품이 있으면 비싸게라도 사잖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 크니까.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시장을 그들은 갖고 있잖아요. 근데 뭐 저번에 오징어 게임인가 그건 조 단위로 매출이 올랐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근데 뭐 우리 출연진들이나 좀 거의
초기에 받은 게 끝이니까요. 그러면 아직도 대한민국의 컨텐츠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예. 제가 들었는데, 그럼 사실 그걸 집단적으로 방어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해야 한다고 OTT들도 사실은 이제 경쟁 체제에 좀 들어갔잖아요. 예, 예. 우리도 사실 만들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문화 수출이 이제 주요, 우리 같은 경우는 문화 수출을 좀 확대하려고 그러거든요. 3대 산업 중에 하나를 이제 우리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보는데, 그러려면은 작가들이든 제작자들이든 사실 그 감독들의 제작 역량들 이거 중요하잖아요. 뭐 아무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 집단적인 교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안 돼요. 예, 그거는 지금 제가 참고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전 세계에는 그 유럽, 남미 포함해가지고 그 저작권 법이 그 최종 방송 송출권자가 방송을 하면 거기에 나온 창작자들, 감독 작가에게 일정 부분의 저작비를 줍니다. 그게 자국 영화가 아니라 타국이라도. 그래서 한국 콘텐츠가 많이 수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감독과 작가들에게 줄 저작권료가 지금 감독조합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계 각 나라에서 적게는 한 수백억, 많게는 지금 1,000억 넘게 걔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에서 그걸 달라고 했어요. 한국 감독 작가들 거니까. 근데 걔들이 하는 말이 이거를 니들한테 주려면 상호 조약에 의해서 니들 나라에도 저작권법이 니들 나라에 트는 다른 나라의 돈을 줘야 된다. 감독과 작가한테 줘야 우리도 니들한테 줄 수가 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유럽 영화나 유럽 드라마, 남미 거의 영화는 없죠. 거의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컨텐츠는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걸 다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 저작권 법이 우리나라는 없기 때문에 그걸 못 가지고. 그거 빨리 개정하면 되겠네요. 그거를 네, 지난 몇 년 동안 이거 뭐 했어요? 지금까지? 지난 몇 년 동안 아직 했는데 끝나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1년 동안 뭐 했어요? 네. 없어요. 몇 년 동안 알았습니다. 했는데. 그런 건 네. 배워 네. 강의원한테 네. 얘기해서 저랑 해야죠. 이미 사실 많이 얘기했던 문제예요. 평가까지 못 네, 했군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사실은 독립영화를 그러시죠. 하시고 계신 이제 정주리 감독이 하시고 칸에도 이제 소개되기도 했는데 아까 이제 생태계 얘기 조금 더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바로 지금 이 얘기를 저도 드리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2014년에 첫 영화를 작은 영화를 만들고 전혀 제 예상과 달리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고 또 인정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뷔했으니까 드디어 영화 감독이 됐다 그런 기분도 있었고요. 근데 그 후로 수년 동안 다음 영화를 만들지 못하고 또 계속 고민하고 또 준비하고 그 시간을 계속 그렇게 겪다가 이렇게 기회가 다시 안 생기고 그러면 이렇게 하다 포기하는구나. 그리고 많은 선배들이 많은 동료들이 그렇게 포기했구나. 특히 저처럼 막 이렇게 상업 영화 큰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닌 입장에서는 더욱이나 그렇더라고요. 그 즈음에 이 우리 감독조합에서 그 뭐 돈을 받으러 오라고 저한테 갔더니 해외에서 제 영화가 상영된 저작권료가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그 개념이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돈이 어떻게 생긴 거죠? 그랬더니 마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 작곡가가 몇 원씩 쌓이죠.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생긴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제작사나 배급사에 가지 않고 바로 저한테 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 그리고 제 통장에 그 내역과 함께 그걸 보는 순간, 내 영화가 다시 나와 연결되는구나. 누군가 해외 뭐 혹은 어딘가의 누군가와 제가 다시 연결이 됐구나 하면서 그 너무 포기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다시 좀 이렇게 다시 뭔가 해봐야겠다. 뭔가 다시 나와 또 내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그런 정체성도 다시 한번 다지게 되고 그러면서 용기를 내서 사실은 두 번째 영화를 또 만들게 된 것이거든요. 이 문제가 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미나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다 이미 하고 있는데 왜 아직 우리나라는 이렇게 멀지? 그래서 힘 닿는 대로 저도 이렇게 만약에 저한테 기회가 생기면 말씀도 드리고
그 법 개정을 위해서 국회에 가서 또 말씀도 드리고 해봤는데 자꾸 이렇게 진척이 안 되고 그거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약간의 또 서로 이해관계 네, 이해관계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조정을 네, 시간이 네, 필요하군요. 좀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좀 이 얘기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창작자들과 그리고 후보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이기도 한데 AI와 디지털 창작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콘텐츠 산업이 전반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AI 등장을 마냥 반길 거라고 외부인들은 생각을 하세요. 그러나 이제 문화 콘텐츠 개념 안에서는 여기도 좀 준비해야 할 영역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기술이 너무 정교해지다 보니까 최근에 후보님도 아시죠? 지브리 스타일로 네. 사진 바꾸기 이런 네. 것들 거의 뭐 대부분 일본 작가가 했지만 엄청 항의하던데. 그러니까 거기에 저작권이 안 가니까 그러니까 지브리 풍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어떻게 이 AI가 위협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기회로 보시는지 현장 계신 분들의 말씀이 너무 궁금합니다. 네네. 처음에 그 AI가 나왔을 때 작가들 직업 다 뺏기는 거 아니냐, 얘네가 더 잘 쓰면 어떡하지 했을 때 전 자신 있었거든요. 오글거리는 건 내가 잘 써. 그렇지. 나는 네네. 못 이길 거야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걔네가 점점 학습을 해서 네. 제그 오글 스타일로 써봐 이러면은 잘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오글거리는 걸. 그래서 제 문체를 흉내내고 음. 박 작가님의 문체를 흉내내고까지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좀 위기감도 있고, 근데 그 안에 또 저작권이라는 문제가 또 포함된 문제여서 그거는 저작권 위원장이신 아, 네. 저희 네. 작가님께서 네, 저도 써봤는데요. 이게 정보성은 챗GPT가 좋은데 크리에이티브한 거, 예를 들면 그냥 김숙 작가님처럼은 절대 못 쓰는 게 오글거리는 거야. 얘기하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글이라는 게 글 같지만 정서하고 마음을 때리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계가 아직 인간의 마음과 정서에 닿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건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약간 좀 회의적이고 이렇게 도움받는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다만 유럽에 나가서 회의를 하다 보니 작가들 집단이 벌써 엄청나게 AI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벌써 이 AI 만드는 업체는 모든 작가들의 자료를 다 넣어서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숙 작가님의 글을 다 넣어서 김숙처럼 쓰게, 박혜영 거를 다 넣어서 박혜영처럼 쓰게. 근데 우리의 글을 기업이 가져가서 자기의 기계화하는데 발전시키는데 그렇게 무분별하게 쓰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는 일단 세계 작가조합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이용하락 없이 함부로 AI를 학습시키는데 우리의 대본을 쓰지 않게 해다오라는 그 서명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AI를 학습시키는데 학습은 해야 되는데 과연 작가의 저작물을 가지고 학습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아직 저희도 합의가 된 바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학습을 시키면서 도용을 먼저 가르쳤어요. 네. AI한테. 아. 네, 그 저작권이 있고 그게 법이 있고라는 것도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우리께 얼마만큼 사용되는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죠. 사실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이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것 같으니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더 발전하기 전에 우리도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건 사실 제가 이미 개정안 내놓긴 했습니다. 아, 워터마크 같은 거 달아서 할 수 있게 해놨는데 근데 그걸 일일이 찾을 수 있나요? 그게 더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법 AI가 그걸 이용하면 AI 시켜서 찾으라면 찾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그런 이제 사람의 한계, 법의 한계가 똑같아요.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저도 한마디만 드리면 영미권에서는 벌써 학습이라는 용어 말고 훈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AI를 훈련시킨다. 그럼 마음의 태도가 되게 다르잖아요. 학습하는 거랑 뭐 그런 언어 차이도 있던데, 이 AI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민심도 알고리즘도 완벽하게 있는 AI 정치인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 AI 관련해서 좀 우리가 주력 사업부를 하기도 해야 하지만 저작권 문제는 합니다. 네. 저는 꽤 오래 전에 사실 이런 얘기들 제가 좀 하고 다녔었는데 앞으로 아마도 그러니까
계산의 영역은 이미 컴퓨터한테 점령을 당했고요. 네. 계산은 인간이 그걸 따를 수가 예, 없죠. 예. 합리적 추론의 영역도 컴퓨터에게 인간이 네. 추월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꽤 오래전에 해서 길게 보고 역량을 개인의 역량을 키운다면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영역의 틈새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꽤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창의적이고 개성의 영역까지도 이 AI에 점령을 당하거나 추월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감성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유사하거나 아니면 어쩌면 더 독창적이고 이 독창적인 게 사람으로 치면 약간 좀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뭐 사이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창작이라고 하는 영역은 사실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거를 약간 넘어서는 감성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근데 AI가 그걸 못할 것 같지를 않아요. 아무리 더 오글거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뭐 할 수 있는 거지. 말씀 듣고 물론 보니, 이게 네. 선을 넣으면 사람이 재밌다, 수치스럽지 않다라는 선까지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네, 그걸 넘으면 맞습니다. 이렇게 될 테니까.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심각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고 다만 이거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안 해. 예. 한다고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결국은 유용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네. 위협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AI 윤리라고 하는 거 최근에 AI 관련된 우리 입법 중에 규제 조항을 유보하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창작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논쟁거리인데요. 어쨌든 정치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한계를 설정하는 거. 네. 학습을 한다면, 좀 훈련을 한다면, 훈련 재료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뭐 사용료를 지불하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금지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근데 AI 윤리를 전 세계적으로 설정해야 된다고 다들 말은 하는데 문제는 담장을 치는데 네. 온 세상에 담장을 다 칠 수는 없거든요. 네. 담장을 쳐도 다 넘어올 수가 있단 예, 말이에요. 보지 않는 사이에.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게 매우 중요한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선을 언제. 근데 지금 AI 관련된 산업을 가지고 전 세계 국가들이 막 좀 목숨 걸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규제를 누가 먼저 하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하는 꼴이 됐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미루자 규제를 이런 논란도 있는데 창작 영역에서는 조만간 도래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는 이런 건 있어요.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공장에서 가방을 만들던 사람인데 장갑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인데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수출용 장갑을 만드는데 똑같아요. 상표를 그 회사 거를 붙일 뿐이에요. 근데 내수용 상표가 달라. 똑같아 근데 가격은 엄청 차이가 나요. 근데 그게 시중에 예를 들면 수출용이 유명 상표를 붙인 거 야구 글러브 이런 거. 근데 시중에 나가면 엄청 비싼데 똑같은 국내 상표를 붙인 거 싸잖아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거야. 똑같아.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노동자가 똑같은 기계로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르게 느껴요. AI가 만들면 AI 제작 이러면 누가 보겠어요 그거를. 뭐 작가님 썼다 그래야 재밌지.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아니 이게 앞으로는 그 저작권이라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해질 것 같아요. 네. 똑같은 품질의 내용 것들은 권위가 있냐면 권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보면 이제 활용을 잘하면 되는 거죠. 이제 뭐 제자들 시키잖아 보통요. 네. 제자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있지 당연히 있겠지. 네. 또 이렇게 가르치면서 부려먹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월급 많이 주세요. 네. 많이 주시고. 근데 이거를 얘들아, 보지 마, AI를 이거. AI를 이제 창작의 도구로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죠. 도구로. 이제 빼앗길까 두려워하지 말고 잘
활용하는 거. 저는 네. 아주 개인적으로 기준이 판단을 하게 하느냐 말게 하느냐, 판단을 내가 하느냐 AI가 하느냐가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산이나 학습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이재명 후보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갈까 말까 이런 것들을 묻죠. 그러면 50% 지지율이 나왔던데 가는 게 어때? 아주 현실적이고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그래? 그러면 가볼까? 이런 판단, 그 판단을 제가 하고 또 제가 골라서 입고 이렇게 신나게 와야 되는데, 그 판단을 AI에게 맡기기 시작하면 인간은 인간 본연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빼앗기게 된다는 생각이 제가요 듭니다. 이제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사실 똑같은 문제인데요. 인간사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요소가 생겨서 위협을 느껴요. 근데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과거에 보면 우리 옛날 얘기 많이 나오는데 자기가 엄청난 기술을 개발해요. 근데 그 자식에게만 가르쳐줘요. 그중에 자식 한 명에게만. 다른 사람 절대 안 가르쳐줘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사업할 네. 때.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다른 제자가 몰래 배워요. 원래 막 어깨너머로. 그 나가서 창업을 해. 근데 이걸 막기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바뀌었잖아요. 지금도 비슷한 거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엄청난 이게 창작 실력을 갖고 있는데 막 어깨너머로 AI가 들여다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 들여다보고 싹 몰래. 그러나 뭐 그것도 저는 하나의 기회일 것 같아요. 적응해야 되고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님 말씀하신 명품으로 만드는 브랜드가 후보님 생각에 K 컨텐츠라는 제가 겁니다. K 붙여줘야죠. 컨텐츠를 붙이는 순간 김은수표 드라마, 윤재균 감독 영화, 우리 정주리 감독 영화, 박형 작가님의 딱 붙이는 순간 K 컨텐츠가 붙이는 순간 명품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한국 작품 이렇게. 맞습니다. 한국 작품에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한국 실제 그래 음식, 되고 있죠, 정말. 뭐 한국 메이크업까지 우리 컨텐츠를 타고 나가는데 저는 이제 슬슬 얘기를 정리를 좀 해볼 때가 됐는데 K 컨텐츠가 세계를 전 지금 주도하고 있고 이 주도를 어떻게 미래로 더 끌고 가느냐의 문제에 우리 후보님께서 관심도 많고 또 방법에 대한 질문을 오늘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야기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랑 함께 앞으로 K 컨텐츠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 후보님 어깨를 무겁게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해달라라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마지막 말씀 좀 듣겠습니다. 네. 예, 저는 뭐 후보님이 그런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요. 근데 진짜 말 그대로 K 컨텐츠를 넘어서 K 컬처 그리고 이게 비롯돼서 뭐 K 푸드, K 뷰티 이 K 컬처, K 컨텐츠가 경제적인 효과를 환산을 한다 그러면 저는 엄청나죠.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진짜 K 그 컬처 컨텐츠가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당연히 신경을 써 주시리라 믿고요. 특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희 영화계에 대해서 영화가 진짜 한국 100년 그 근현대사에서 그래도 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다음에 따뜻하게 위로를 해줬던 영화가 이제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네. 애정을 가지시고 영화계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화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정할 때요, 그 저기 감독한테 물어봐서 이분 추천받은 거예요. 너무 잘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애정을 많이 가져주시고. 여기다 압력을 많이 넣습니다. 예. 하라고 네, 하니까. 네. 예. 우리 작가님. 네. 저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나 이렇게 그 대형 OTT들을 상대할 수 있는 국내 통합 OTT가 그렇죠.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경제를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막 쿠팡 따로, 웨이브 따로, 티빙 따로 또 뭐 있죠, 왓챠 따로 막 이렇게 전 그걸 다 구독해서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양질의 작품이 한 곳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좀 고만고만한, 이쪽에도 고만고만한 그래서 좀 아깝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게 좀 상대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지만 제가 그 경제인이 아니라서
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고 고민해서 그게 완성이 된다면 저희는 넷플릭스나 이런 곳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 자생력이 분명히 더 생길 거고 영화계나 드라마계에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건 저희도 논의하고 있어요. 네. 그걸 안 하면 근데 외국 시장이 전부 잠식이 네, 돼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후배 작가들이 그런 거에 많이들 그러니까 싸게 계약하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친구들은 휘둘리고 이제 가서 많이 일하게 되고 그래서 빛은 못 보고 하는 상태가 쌓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나 박형 작가님 먹고 살만한데요. 맞아요. 후배 작가님들이 더 올라올 수 있는 그걸 잘 마련하려면 중구난방 아니고 모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박혜영 작가님. 네. 예, 저희가 무슨 세계적으로 뭐 빵 터지겠다 해서 만든 작품이어서 터진 게 아니고 저희는 하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물을 만났다고 그래야 되나요? 성과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열정이라 그럴까? 이걸 꺾이지 않게끔 글로벌 OTT 얘기해 주셨는데 가장 큰 난제가 지금 작가와 창작자들은 글로벌 OTT가 가장 큰 난제이거든요. 모든 저작권을 다 양도시키게 하는 그런 계약을 하는 매절 계약을 하게 하는. 그래서 이 문제가 좋게 잘 창작자들의 의지를 꺾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외국의 입법례는 방어 장치가 다 돼 있다 그 있죠. 말이에요. 예. 근데 나중에 따로 하면 이거. 네, 그럼 네, 왜 그래? 그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왜 웃음이 나오죠? 왜 웃음이 나오죠? 미국의 새 정부. 네, 네. 새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그 많은 보호 정책을 막 하는데 그 와중에 미국에서 만든 그 영화, 미국에서 만든 드라마가 아니면 100%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가 이제 뭐 미국에 이제 만들고 있는 많은 작품들이 사실상 이제 다른 나라에 외주를 주고 하는 형편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당장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또 유예했어요? 네, 철회를 했대요. 근데 그때 나왔던 말이 이거는 안보의 문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문화 안보라고. 네, 새 정부가 네. 이 미국은 어쨌든 이 컨텐츠 강국인데 안보라고 생각하는구나 이거를. 우리도 진짜로 그 마인드로 지금 이 시기를 이겨나가야 되지 않나. 특히 영화가 그렇게 너무나 너무 잘 되고 있었다가 지금 모두가 다 영화를 위기라고 하는 이 마당에는 더욱 그 의식을 다져야겠다 하는 생각이 크면서요. 그 영화계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영화 발전 기금 그 조성을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일단 명발기금은 네네. 법적으로 올려놨고요. 대통령령에서 올려놨고 저번에 통과를 그게 했습니다. 네. 그 어디 무슨 그럼 저희도 드라마 발전 요금에 맞습니다. 그걸 빼는 걸 빼지 다시 못하게 지금 하라고. 법으로 제가 그때 발의해서 제가 얘기했던 거 통과했습니다. 그래 다시 달리는 네, 걸로. 살려는 났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정도로 좀 부족하다라는 좀, 말씀이십니다. 네. 네, 많이 부족합니다. 네, 네, 좀 한심한 사람들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거 그냥 기분으로 한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기분으로 그 우리 바보- 이렇게 그럼- 얘기하다가 그럼 이런 바보- 식으로 그럼 얘기하다가 바보 같은 그런 짓이. 거였는데. 네. 저 이제 마무리하면서 혹시 후보님 마무리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할까요? 뭐 하신 말씀들도 있고 어쨌든 저는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하기 전에 저는 먹고 사는 문제로 이게 사실 자원 안 드는 국민들 일자리 사업으로 또 하나의 산업으로 상당히 유망한 영역이라고 봐요. 저는 앞으로는 이제 먹는 문제, 뭐 일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갖춰질 거고 사람들의 여유가 늘어나면 이제 문화 욕구가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뭐 김구 선생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문화 강국의 소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앞서 있긴 하지만 전 문화 측면에서는
전 세계를 정말 선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특성이 있는데 문화와 사고의 깊이가 사실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이게 개신교, 불교, 뭐 온갖 종교도 있는데도 안 싸워요. 다른 데 같으면 충돌해가지고 내전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걸 다 사귀고 그것도 하나의 역량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내가 집회도 질서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죠. 그 문화 태극 수준이거든요. 결제하고 예, 선결제. 약탈하고. 예, 다 부시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역량도 역량인데 어쨌든 이제는 문화 수요들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소위 K자 붙은 뭐 뷰티 산업도 그렇고 뭐 음식 우리 한강 작가 훌륭하잖아요. 근데 참 슬픈 게 얼마나 국가적 경사입니까? 근데 이게 썩 묻혔어요. 다시 난 맞습니다. 국민적 축하 행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큰 자산이에요. 그런 문화 산업을 좀 키우는 게 필요하고 그러려면 생태계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이제 공룡이 막 밟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가 풀밭이 부서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켜내는 게 우리 정부가 할 일 같습니다. 어쨌든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문화인들의 자긍심도 좀 높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에 사실 문화의 종합판이 영화죠. 맞아요. 예. 어쨌든 저희도 각별한 관심 영역인데 제가 제일 바라는 바는 그런 거예요. 많은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 해야지. 문화 중요하지. 문화산업 진흥해야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그냥 맨날 하던 걸 해요, 그냥. 기껏 생각하는 게 예산 금액 올리는 거예요. 근데 예산은 일정하기 때문에 잘 못 올려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문화산업 또는 문화 그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걸 느끼잖아, 수요자 입장에서. 아주 세밀하게 섬세하게 요거 필요해, 요거 요렇게 해야 돼. 이거를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좋은 사람을 골라서 대표를 보내든지 전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정책도 그 관료들은 들어서 정리는 잘해요. 근데 문제는 입력되는 게 있어야지.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이건 요렇게 저건 저렇게. 그래서 문화 기반도 확대하고 문화 역량도 키우고 인재도 키우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작가학교 이런 거 하나 만들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 해봤죠. 그 예술대학교 외에 그냥 아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 네. 시골에 사람 없어서 난리라고 학교 다 문 닫는데 그중에 저기 경치 좋은데 학교 하나 빌려가지고 우리 작가님 같은 분이 가가지고 한 달에 5시간씩 수업해주고 그걸 계속 교대를 하면 되잖아요. 해주실 건가요? 교대를 하면 돼, 그대로. 제가 다른 분이 네. 얘기하면은 제가 얼마인 줄 아세요? 네.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거죠. 네. 이 후보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면 전국에서 그 희망하는 학생들이 길을 가서 일정 기간 수업하게 하고 그 수업을 인정해주고 그럼 그 동네도 살 테고 네. 발굴도 될 테고 역량도 키우고 먹고 사는 길도 생기고 전 세계 문화산업도 우리가 좀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주도하고.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르고 맞습니다. 네. 네. 눈앞에 이렇게 가시화 탁 할 수 있는. 네. 어쨌든 같이 노력하면 좋겠어요. 보조 작가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저는 뭘 해도 잘합니다. 워낙에 일을 잘하시기 때문에 다른 일을 더 잘하시기 어떤 일을, 때문에 제가 탐내지 않습니다. 이제 그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팔길이 원칙이 아니라 문화예술계에서 지원하고 같이 협력하자라고 하자. 좀 더 나간 요구들을 하시더라고요. 간섭하지 않는다고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지원하고 협력하자. 직접 하는 거죠. 예. 네, 같이 하자라는 말씀을 하는 걸로 참 세상이 또 바뀌었습니다. 오늘 콘텐츠 산업과 정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좀 미래가 기대되죠. 내일도 기대되고 더 나은 문화로 우리 더 나은 대한민국 만드는데 다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간담회 자리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고요. 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떨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길 잘했어요. 너무나요. 아, 다음에 영광입니다. 이쪽이 40% 많았을 것 같아. ChatGPT가 40%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